안녕하세요. 코인크라프트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나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날씨가 정말 겨울이 온 것처럼 차가웠는데요. 예년과는 다르게 겨울이 빨리 오는 것을 느끼게 하는 하루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밤낮으로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시고 몸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10월 셋째 주 코인크래프트 뉴스레터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셋째 주는 시장이 잠시 호흡을 고르면서 균형점을 찾고 있는 한 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은 여전히 10만 달러 초반대에서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나 리플 역시 명확한 돌파 없이 아직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겉으로 보였을 땐 상당히 조용했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신호가 겹쳐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긴축에 대한 종료를 시사했고 아직까지 미국 정부가 문을 닫아 놓고 있죠. 셧다운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미국의 지역 중소은행의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또 스테이블 코인의 신뢰 논란까지 일어났었죠. 이렇게 시장은 여전히 긴장과 기대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뉴스레터에서는 이러한 가격 변동성의 근원이 무엇인지 먼저 짚어보고 주요 암호화폐의 시세 흐름 그리고 향후 시나리오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암호화폐 시세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이죠. 지난주 동안 일어났었던 가격 시황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방 중비 제도의 유동성 신호에 변화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양적 긴축이죠. 시장에 있는 돈을 걷어들이는 대차 대조표의 축소가 종료가 가까워졌음을 시사하는 발표를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뉴스는 큰 호재라고 했지만 실제 가격은 그렇지가 않았죠. 왜 그러냐면 이 기사가 실제 미국 중소은행의 리스크가 발표된 직후에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봐서는 연방준비제도가 미국의 경제가 문제가 있어서 이제 금리를 내리려는 것 아니냐라는 신호를 시장이 인지를 한 거죠.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복합적으로 얽혀서 더 변동성을 키운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적 긴축을 중지하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바로 반등할 것이다라고 기대했지만 이 시장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무조건 양적 긴축이 종료되고 유동성이 증가하면 자산 시장에는 호재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또 2차원적인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악재로 다가오고 있는 이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아직까지 해결할 기미를 안 보이고 있어요. 지금 3주차로 접어들면서 이 연방 서비스 축소 그리고 지급 지연처럼 이 심리 충격이 커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많은 알트코인들, 리플이나 솔라나 그리고 도지코인과 같은 중대형 암호화폐 ETF가 10월 말에 대규모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또한 이 미국 셧다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리플이나 솔라나와 같은 중대형 암호화폐의 ETF 심사 연기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또 심화됐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가격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이언츠 그리고 웨스턴 얼라이언스와 같은 이런 중소형 은행의 이 부실, 사기성 대출 이슈가 공개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급락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위험 자산으로 포지셔닝 되어 있는 이 암호화폐 또한 계속 하락을 면치 못했죠. 그리고 또 스테이블 코인의 신뢰 문제가 재점화가 됐어요. 페이팔에서 발행하는 페이USD 운영하는 회사는 이 팩소스인데 팩소스에서 아주 어이없는 실수를 진행을 했어요. 발행을 하는 이 함수를 잘못했다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한 것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사용자들로 인해서 버튼 하나로서 스테이블 코인이 저렇게 발행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불안감을 갖게 됐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또 암호화폐의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테더, 가장 큰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업체인 이 테더에서 많은 양의 이 주소에 대한 이 동결 처리를 하면서 암호화폐가 지향하는 이 자율성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에 대한 의문을 남긴 또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테더나 이 서클의 시가총액은 사상 최고권에 지금 머물러 있고 구조적으로도 유동성 풀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쇼크 대비 체감 유동성의 엇갈림 구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블랙록과 리플 간에 있어서 RWA, 이 실물자산 토큰화와 관련된 빅 뉴스에 대한 루머가 또 발표가 됐지만 양측에서는 공식 확인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지속성이 낮은 이 노이즈로 판단을 하면서 잠깐 반등을 하는 척 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죠.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 암호화폐 주요 뉴스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주요 암호화폐의 가격 시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은 주 초반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의 모습을 보였다가 주 후반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악재가 쏟아지면서 많은 폭락을 해왔죠. 그리고 다시 기술적인 반등으로 인해서 10만 7천 달러 선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4K에서 115K에서 주간 범위를 기록하고 있고, 주간 수익률로는 종가 기준으로 거의 마이너스 7%가 떨어졌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의 대장주로서 많이 떨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중단기 가격 지지 저항 선을 살펴보면 현재 107K 라인과 이 105K 라인이 주요 지지선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주요 저항선으로는 단기 고점인 116K 지지선을 넘어야지 이 상방에 대한 열려있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비트코인이 이 116K 단기 저항선을 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 주는 105K에서 116K 사이에 박스권 공방이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하지 못했을 때 재조정의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116K를 회수했을 때 그 이상으로 120K에서 123K 단계를 돌파할 수 있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실패할 경우에는 다시 박스권대로 복귀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하방으로는 이 107K를 이탈했을 때 다시 104K, 105K까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요. 아마 지금과 같은 이 레버리지 축소 국면이 계속된다면 하락이 지속될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더리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80달러 선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다시 반등을 와서 4,000달러 선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종가 수익률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3%대로 비트코인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가격 회복이 어느 정도 있는 암호화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요 가격 저항선 및 지지선을 살펴보면 3.83 그리고 3.82가 주요 가격 지지선으로 나타나고 있고, 저항선으로는 4.1K 그리고 두 번째가 4.24K 두 개의 저항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3.82에서 4.26 사이로 박스 내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관세 리스크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변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4,113달러를 회수할 경우 다시 4,260달러 선까지 돌파할 수 있는 경로가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워낙 방향이 좋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4,400달러에 대한 단기 고점도 넘을 수 있는 펜더먼탈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방으로도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첫 번째 지지선으로 알려져 있는 3,820달러 선이 무너진다면 두 번째 지지선인 3,680달러까지 재시험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 있고, 최악의 경우는 3,500달러 선까지도 열려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리플인데요. 리플 또한 지난주 2.2달러 선까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상승을 해서 2.3달러 선에서 머물러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약 마이너스 8.8% 많은 하락이 있었고, 아무래도 셧다운 우려로 인해서 XRP의 ETF 발표가 한번 연기가 될 거라는 불안감이 이러한 가격 하락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가격 지지선을 살펴보면 첫 번째 지지선으로 알려져 있는 2.3달러 그리고 두 번째 2.2달러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저항선으로는 2.5달러 그리고 2.62달러 선으로 주요 가격 저항선이 잡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주요 암호화폐 가격 분석을 해봤고, 지금부터는 이 한 주간 일어났었던 주요 암호화폐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시 경제 뉴스인데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 돈을 다시 푼다라는 신호를 공식적으로 보냈어요.
코로나 이후 3년 넘게 이어졌었던 이 양적 긴축, 이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줄여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던 정책이죠. 이것을 앞으로 몇 달 안에 이제 중단하겠다라고 밝힌 거죠. 이미 이번 연도에 금리 정책이 피봇이 올 거라는 것은 다들 예상을 했었고, 지난달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 또 10월 달에 인하를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노동시장의 둔화, 그리고 고용 감소 위험이 커졌다라고 식상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만큼 미국 경제도 버티지를 못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악재로 반응을 했죠. 양적 긴축은 시장의 유동성 회복 신호로 받아들였지만, 사실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봤을 때 은행이나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이 신뢰 관련된 문제는 바로 회복이 될 것이고, 결국 이 양적 긴축 종료는 시중의 자금이 풀린다라는 의미가 맞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 자산에 유입될 수 있는 돈이 결국 늘어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이 이 테더와 서클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통화 완화 시그널은 크립토 시장에 명확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도 이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전환기는 항상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강세 사이클 초기 국면과 겹치는 사례들이 증가를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에서 830억 달러 규모의 금광이 발견이 됐다는 뉴스인데요. 중국이란 나라는 이렇게 운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향후 금의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 일부 투자자들은 결국 금의 희소성 가치가 약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고, 반감기에 따라서 계속 일정하게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강이 갑자기 발견이 돼서 공급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제적 채굴 가능성은 기술적인,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러한 소식들이 금의 절대 희소성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해석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중앙의 통제나 추가 발행이 불가능한 비트코인이죠. 이 디지털 금이라고도 불리는 이 비트코인의 신뢰를 강화하는 효과를 더 줬고, 지금 금값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이번에 이런 금강 발견이라는 소식 때문에 만약에 금값이 조금이라도 조정이 된다면 비트코인의 수요가 또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이번 주 대표적으로 유동성의 문제를 일으켰던 이 지역 은행 위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한때 비트코인이 10만 3천 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다행히 10만 7천 달러까지는 회복을 했어요. 결국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유동성 위기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기계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이러한 문제들이 흔들린다면 파월 의장이 긴적 양축을 그만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결국엔 유동성 공급을 하겠죠. 이러한 것들은 결국 비트코인이나 금과 같은, 금은 아닐 수도 있지만 암호화폐 자산의 급격한 상승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을 했다는 것. 이번에는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이 위기의 초입인지 다음은 상승장의 시작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온체인을 보고 유동성의 방향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을 좀 들썩이게 했었던 하나의 소식인데요. 세계 최대 전통 금융 업체인 이 블랙록과 리플 간의 실물 자산 토큰화의 협력설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 암호화폐 시세가 잠깐이나마 들썩였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블랙록이나 리플 모두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단순한 루머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블랙록은 이더리움 기반의 토크나 펀드인 비드를 운영하고 있고, CEO의 레리 핑크 회장이 RWA 강팬이죠. 모든 자산이 토크나가 될 것이다라고 연일 떠들어대고 있기 때문에 블랙록과 RWA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다. 그리고 리플 또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그리고 또 시큐리타이즈라고 하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RWA에 계속 진출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루머는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루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분간 이러한 블랙록과 리플의 행동에 좀 주시를 하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기사를 살펴볼 텐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의 기축 통화로서 자리를 잡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상 매주 모든 뉴스레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키워드가 이 스테이블 코인인데, 여러분도 이 스테이블 코인이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자산이 아니라서 많이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방향에 따라서 많은 네이티브 코인들의 가격 상방과 하방이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소식 그리고 주요 뉴스 항상 주의 깊게 체크를 해야 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주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발표를 했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100% 관세를 매기겠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원달러 환율이 요동을 쳤어요. 장중 1430원을 돌파하는 일이 있었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에 패깅이 되어 있는 암호화폐로 잘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1430원 그 이상 이하의 많이 차이가 없게 거래가 되어야지 정상인데, 이때 잠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도 테더나 서클이 무려 10%나 넘게 비싸게 거래가 됐다라는 거예요. 즉 해외에서는 1달러짜리 코인인데 한국에서는 최대 1624원까지 스테이블 코인이 오른 상태에서 거래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있는데요. 정식적으로 거래가 되는 이 외환 시장과는 다르게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거래소를 통해서 일반인들도 쉽게 거래를 할 수가 있는 달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불안감에 의해서 국내 투자자들이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급증을 하는 바람에 그 반대로 원화 가치가 굉장히 하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잠시 동안 1달러 패깅을 깨고 1624원까지 오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투자자들이 달러의 대체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매수한 것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10월 10일 오전 7시에 거의 1624원까지 급등을 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메커니즘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가격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실제 원화 가격보다는 조금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번 현상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달러로 작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볼 수가 있고, 과거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히 이 해외 거래소에서 네이티브 암호화폐를 구매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이었지만, 앞으로는 이 환율이 불안할 때 우리 원화 대신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해지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안전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알려져 있는 테더나 서클 자체를 보유하는 것은 미국 달러를 디지털 형태로 들고 있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글로벌 은행, G7 국가에 속해 있는 글로벌 은행이죠. 달러나 유로, 엔화를 합성한 이 화폐 1대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논의를 하고 있죠. 결국에 이 프로젝트가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운영되는 제도권 결제용 디지털 자산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더리움이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참여은행에는 BNP 파리바, 그리고 시티은행, 골드만삭스와 같은 이름만 들어도 다 한 번에 아실 것 같은 대형 은행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 규제에 부합하는 형태의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토큰화 시장을 발전을 하고 있고, 현재는 테더나 서클과 같은 민간 스테이블 코인,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시장을 이끌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떤 형태의 토큰화 시장이 열릴지는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탈중앙화 생태계와 전통 금융 간의 자금 이동이 매끄러워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실물 자산 토큰화 그리고 온체인 결제 인프라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량이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발행량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거래량, 실제로 주고받는 거래량이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 불붙으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니까 투자자들께서 거래 대응용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테더 기준으로 하루 평균 거래량이 약 200조 원에 달하고, 이것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 네이티브 코인들이 하루 만에 20, 30%가 급락을 하면서 이 옵션 시장에서 발생하는 마진콜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금액을 채워 넣어야 했겠죠. 그리고 서클 거래량도 65% 이상 급증을 했고 26조 원을 넘겼다고 합니다. 이 온체인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미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테더와 이 서클의 양이 둘이 합친 게 거의 90%이기 때문에 이 서클과 이 테더의 거래량만 살펴보면 되는 거죠. 최근 들어서
이 테더와 서클의 이 발행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지금 보시면 이 피아트 머니, 이 법정 화폐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거의 압도적으로 지금 150조 원 규모 시장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있는 이 투자 자금 자체가 이 온체인으로 몰리고 있다는 신호라고 할 수가 있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G7 국가의 스테이블 코인 논의와 함께 테더나 서클과 같은 민간 스테이블 코인도 결국 국가 화폐형으로 인정받는 흐름이 계속 강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량이나 발행량의 폭증은 우리가 이 단기적 공포 속에서 유동성을 결국 배치하는 결과라는 것이고 결국 이런 돈의 이동은 앞으로의 시장의 상승을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소식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했던 이 시스템의 근본적인 취약성인데요. 이 팍소스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가 이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충격적인 기술 오류를 발생시켰어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된 실수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겠죠. 버튼 한 번으로 약 300조 원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2경 원에 해당되는 이 페이팔 USD가 발행이 됐다가 다시 실수로 확인돼서 22분 만에 전량 소각이 됐어요. 이때 발생이 됐던 수수료가 고작 5달러에 불과했다는 거죠. 실수로 발행됐던 이 금액은 세계 부채와 맞먹는 규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종이로 찍어내는 달러보다도 더 쉽게 발행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많은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 테더나 서클과 같은 이 중앙화 기업이 발행하는 시스템적인 구조적 리스크를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사건이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알게 됐고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100% 1대1 보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발행사가 부도덕한 행동을 한다면 얼마든지 종이 화폐보다도 더 부도덕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온체인 준비금 증명이 그만큼 또 중요하고 앞으로 RWA를 안전하게 신뢰를 넣을 수 있는 인프라가 중요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거죠. 그리고 다음 소식은 또 테더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테더가 이 190억 원 규모의 주소를 동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탈중앙화와 이 자율적인 거래 환경을 자랑하는 암호화폐의 이 철학이 희석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 캄보디아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이때 범죄 조직의 주소로 알려져 있는 비트코인 주소를 미 국무부가 동결을 시켰죠. 어떻게 보면 범죄 수익금을 동결시킨 것에 불과했지만 이 시장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언제든지 개인의 지갑을 동결할 수 있다면 암호화폐가 과연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야기한 이상이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다 하게 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물론 많은 기관과 국가에서 KYC나 AML과 같은 규제를 진행했고 많은 주소에 개인 이름이 붙여져서 라벨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주소 같은 경우는 여전히 국가나 기관에 의해서 트래킹이 되어 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향후 범죄 조직이나 불법적으로 거래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고 볼 수 있고 저도 완전히 자율적인 것을 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통제권은 국가가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더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죠. 만약 국가가 이렇게 무법지대에 있는 암호화폐를 통제할 수가 없다면 많은 사기 사건, 오히려 더 피해받는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하나의 해프닝이고 여전히 온체인에는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은 자유로운 주소가 압도적으로 많이 있다는 것. 여전히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야기한 이 자율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레터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는 이 돌파의 결핍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 정책 완화 신호와 신뢰 리스크가 또 동시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시장이 어느 한쪽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숨을 고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데이터를 차분히 해석하는 눈이 필요하고 무리한 예측을 하기보다는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기준으로 흐름의 변화를 관찰하고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는 이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어떻게 협상이 진전되고 있는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달러가 유입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의 116K 돌파 여부가 시장의 톤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신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변화의 순간을 함께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선택과 안정된 마음으로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고, 날씨가 더 추워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